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마귀의 6번째 살인 흔적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차수열이 믿어온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 경찰청 기록 보관실에서 차수열은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낯선 기록 한 장을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분명히 사건 일지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단에서는 빠져 있었죠. 수열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01년 당시 피해자는 5명이라던데 왜 6번째 흔적이 남아있지?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는 기록실의 고요를 깨기에 충분했어요. 옆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던 김나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그거 착각 아니세요? 저희 다 검토했는데 5명으로 끝났잖아요. 공판 기록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하지만 수열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 흔적은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 삭제입니다. 잠시 후 최중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열의 손에 들린 기록을 보자마자 중호는 얼굴이 굳었고 주름진 입가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설마 이신이 5명만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쓸린 돌처럼 거칠었고 방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6번째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정희신은 스스로조차 말하지 않은 진실을 감춰온 것이고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그 사실을 묻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수열은 혼란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희신을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오래 눌러온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정희신, 5명이 아니라 6명이었죠? 왜 숨겼어요? 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희신은 잠시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동자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고 오히려 아들을 비웃는 듯 했어요. 넌 여전히 나를 악마라고 부르네. 하지만 내가 죽인 자들 중 무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어. 6번째라니, 그건 누가 흘린 소문이지? 난 말한 적 없어. 그 말은 수열의 가슴을 더 옥죄었습니다. 정희신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희신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유리창을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어요. 넌 경찰이잖아. 직접 확인해.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내가 내 아들이라면. 그 순간 수열은 마치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로서의 사명과 아들로서의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고 어머니의 의도적인 도발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죠. 수열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지만 내면 깊숙이 혹시 엄마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흔적 같은 의심이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나희와 배성규는 낡은 경찰청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공판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불안한 빛 아래 나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기록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여기 이 사람 이름이 수상해요. 당시엔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 실종으로 처리된 공사장 인부인데 사건 날짜와 동선이 이상하게 겹쳐요. 수열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공사장, 2001년, 그리고 지워진 흔적, 모든 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나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 사람 6번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맞아요. 그때 경찰청장 홍승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사실에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류를 훑어본 그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시오.
정희신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경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건 허락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수열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청장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수열은 확신했습니다. 진짜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끝내 묻으려 한다는 걸. 그날 밤 김나희는 차수열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어둑한 계단참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정희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열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희 주임, 그건 위험합니다. 정희신은 사람을 이용하는데 천재예요. 그녀한테 휘말리면 수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자 나희가 날카롭게 되받아쳤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전 요즘 팀장님이 점점 그녀 말에 끌려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 수사가 그녀의 장난감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은 수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정희신의 말과 시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끝내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열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난 정희신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끝까지 확인해야 할 문제예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수열을 맞이한 건 아내 정연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열의 어깨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정연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냥 사건 때문은 아니죠? 저랑 얘기 좀 해줘요. 수열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사마귀이고 사마귀의 새로운 범죄 흔적을 쫓고 있다는 걸, 6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는 걸, 그건 너무도 큰 비밀이었으니까요. 정연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좋은 건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말, 그거 잊지 않았죠? 제발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전 당신 편이에요. 순간 수열의 눈가가 젖었지만 그는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그림자가 다시금 자신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절망감 때문이었고, 그 그림자가 아내와의 일상마저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수열과 최중호, 김나희는 결국 지워진 6번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병원의 지하 창고, 녹슨 철문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공간에서 그들은 낡은 철문에 깊게 새겨진 기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마귀를 연상시키는 흉운이었고 23년 전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정희신은 경찰의 시선을 천천히 훑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지우려 했던 건 범죄가 아니야. 너희가 믿고 있던 정의일 수도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고 수열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모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신의 진짜 과거, 그리고 그녀가 끝내 숨기려 했던 6번째 흔적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의 기록 보관실은 여전히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가을비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오며 축축한 냄새를 더 짙게 만들었어요. 낡은 서류철은 눅눅하게 젖어 손끝에 붙었고 책상 위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차수열은 그 무더기 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워지다 만 듯한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강태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는 숨을 멈춘 듯 한참을 쉬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진, 왜 당신 이름은 피해자 명단에서 사라졌을까? 그 순간 마치 숨겨진 진실이 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자료를 살펴보던 최중호는 코끝에 스민 담배 냄새를 흘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 이름 나도 본 적 있어.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는 오래된 회한처럼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열은 종이를 꽉 움켜쥐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이 이름을 감추려 했고, 그것이 23년 동안 묻혀있던 6번째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연금주택의 면회실, 습기 찬 콘크리트 벽과 철문이 내뿜는 쇠 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차수열은 차갑게 식은 의자에 앉아 창살 너머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정희 씨는 머리칼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죠. 강태진, 내가 결국 그 이름을 찾아낼 줄 알았어. 그녀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수열의 가슴에 파고들었죠. 수열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요? 5명만 죽였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습니까? 6번째, 그게 진실이죠?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죄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강태진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 내가 경찰이라면 진실은 내 손으로 찾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아들을 시험하는 듯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열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고 그 속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김나희와 손지아는 오래된 자료를 뒤지며 강태진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습한 종이에서는 곰팡내가 피어올랐고 화면에 비친 흐릿한 텍스트는 여러 번 지워진 듯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강태진은 단순 인부가 아니었어요. 나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동료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지안도 이어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증언도 있어요. 정희신이 노릴 만한 조건과 맞아떨어져요. 수열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건 직전 강태진이 박원배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기록이 새어나온 겁니다. 순간 수열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희신의 범행에 제3자가 얽혀있다는 의심은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새로운 이름들이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공사장을 운영하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박민재의 아버지 박원배였던 겁니다. 술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 그리고 아내가 떠난 뒤 아들에게조차 손찌검을 멈추지 않았던 남자. 시간이 흘러 지금은 병든 몸으로 민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수사실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죠. 수열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다그쳤습니다. 강태진, 내 아버지랑 술을 마셨던 기록이 있어. 넌 알고 있었잖아. 왜 숨겼어? 민재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지. 강태진, 그 인간은 술만 마시면 개가 됐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그런데 내 엄마가 그놈을 죽였다면? 난 오히려 고맙다 할 거다. 박민재는 경찰서에서 수열을 마주하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만 괴물이 아니야. 우리 집도 지옥이었거든. 그런데 왜 내 아버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사라졌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은 수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최중호가 곧장 압박했지만 민재는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과거의 그림자를 더 깊이 끌어내는 듯했죠. 마치 자신이 더 큰 비밀을 쥐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수열의 눈빛이 번뜩이며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당장이라도 민재를 붙잡을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중호가 그의 어깨를 억세게 붙잡으며 막았습니다. 진정해, 수열아.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중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수열의 머릿속에는 민재의 말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를 죽였다고 해도 잘한 거라는 말. 그것은 수열이 가장 두려워하던 내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배성규와 채혁은 오래된 병원의 지하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곰팡내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공간, 그곳에서 그들은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약했고 사진 한 장이 그 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강태진, 그리고 옆에는 젊은 시절의 박원배가 있었죠. 배성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장님, 이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둘은 꽤 가까웠습니다. 최중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정희신의 살인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어. 누군가 그녀의 손을 빌려 자기 죄를 지우려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짓눌렸습니다. 그날 밤 수열은 악몽 속에 갇혔습니다. 피범벅이 된 어머니 정희신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넌 나를 닮았어. 내 안에도 내가 있어. 언젠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될 거야. 수열은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고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곁에서 자던 아내 정연이 놀라 깨어나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또 악몽이죠? 제발 혼자 끌어안지 말아요. 저한테 말해줘요. 그러나 수열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정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수열의 눈동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진실이 그를 끌어내리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홀로 남겨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수사팀은 오래된 공사장의 지하실을 파헤쳤습니다. 습기 찬 콘크리트 벽 안에서 녹슨 쇠사슬과 낡은 장화 한 켤레가 발견되었고 장화 안쪽에는 강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나희가 장화를 꼭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제는 부정할 수 없어요. 6번째 피해자 존재했던 게 확실합니다. 그 소식이 정희신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찾아냈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정의와 살인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리고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직 다 모른다. 수열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설령 이길 끝에 자신이 무너진다 해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새벽 공기에는 젖은 흙 냄새와 오래된 기계 위의 금속 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포렌식 차량의 흰 조명이 잿빛 공사장 바닥을 훑고 있었어요. 강태진 장화의 흑입자는 석회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미세하게 혼입된 규조토가 남북권 폐석회소 굴착장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 손지안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좌표 찍었습니다. 23년 전엔 가동 중이었고 지금은 폐쇄, 접근 임시 허가까지 받았어요. 차수열은 장갑을 벗으며 낮게 대답했어요.
그곳에서 6번째 흔적이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것도 누군가 지운 것도 그 바닥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중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나희는 무전기로 팀을 정렬했어요. 1팀 선진입, 2팀 외곽 포위, 수거반응 후속, 위험물 반응 장비 대기. 그 짧은 명령은 건조했지만 목소리 밑바닥엔 묵직한 결기가 깔려 있었죠. 굴착장에 닿자 바람 끝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사일로 벽은 분필을 문댄 듯 가루가 묻어났어요. 바닥을 비추는 라이트가 사선으로 먼지 입자를 가르자 허공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죠. 수열이 철문을 밀자 축축한 냄새와 함께 깊은 굴의 냉기가 달려들었어요. 그 냉기는 여름의 마지막 열기마저 씻어가며 척추를 후쳐내렸죠. 계단을 내려가던 배성규가 멈춰섰어요. 들으셨어요? 공명음, 아래쪽에 빈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에 모두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체역이 바닥을 두드리자 속 빈 탱크처럼 낮고 길게 울렸어요. 삭은 금속판을 드러내자 드러난 건 좁은 유지보수 통로. 그리고 통로 끝에 뭔가가 걸려있는 소리, 얇고 가벼운 금속과 유연한 끈이 스치며 부딪히는 바람 장난 같지만 의도적인 설치물의 기척이었죠. 김나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끄집어낸 건 장식처럼 매달린 얇은 명찰 뭉치였어요. 한쪽에는 숫자 6의 토너처럼 절단돼 있었고 다른 면에는 못으로 긁어 새긴 형상이 있었죠. 사마귀의 앞발을 닮은 비자. 나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건 트로피예요. 놈이 자기한테 보내는 메모. 수열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여섯을 신작처럼 진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23년 전의 그림자를 현재로 운반해 오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서늘하게 등을 파고들었죠. 그때 통로 반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림자 하나가 유연하게 뒤로 미끄러졌어요. 체역이 정지를 외치자 모래처럼 고운 석회 분진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멀찍이서 얇은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남았죠. 추적했지만 바람과 분진, 미리 풀어놓은 폐자재 더미 때문에 시야가 막혔고 수열이 돌려받은 건 바닥에 떨어진 중고 휴대폰 하나뿐이었어요.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 폴더에 잠금이 걸려 있었고 잠금 화면의 메모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죠. 완성은 늘 뒤늦게 오는 법. 6은 과거, 7은 현재. 수열은 손끝이 시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 문장은 미끼였고 선언이었고 또 하나의 약속 같았죠. 연금주택 면회실. 오늘의 정희 씨는 진눈깨비처럼 미세한 비를 머리끝에 달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죠. 사일로에선 냄새가 나. 탄 냄새와 썩은 냄새 사이 그 중간 어디쯤의 냄새, 거긴 애초에 숨기려는 사람들의 장소였어. 수열이 이를 악물며 묻자 대답은 간결했어요. 내가 6을 죽였냐고 묻는다면 넌 시간표를 먼저 봐야 해. 죽음의 시간, 시신 이동의 시간, 도장을 찍은 시간, 내가 본 표식의 연식, 그걸 코로 맡아봐. 금속은 냄새가 오래 남아. 최중호가 끼어들었죠. 현장 동행은 안 된다. 원칙이 있어. 정희 씨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살짝 올렸어요. 원칙을 지켜서 아이를 떨어뜨리려던 여자가 죽지 않았나. 원칙과 생명, 늘 선택이야. 경정님. 그 말은 수열의 폐 한쪽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날의 총성, 그날의 아이 울음, 그날의 흉기 냄새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김나희가 조용히 수열의 옆으로 와 낮게 말했어요. 팀장님, 동행 대신 질의응답. 우리가 묻고. 저 여자가 답하게 하죠. 현장 사진과 라이다, 스캔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정희신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눈을 빌려줘. 너희가 보고 나는 말하지.
통신차에서 실시간 송출이 켜졌고 4일로 내부 이미지가 고해상도로 펼쳐졌어요. 정희 씨는 화면 속록. 자국의 패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죠. 밑에서 위로 튄 패턴. 그러면 사슬을 흔든 건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누가 혹은 뭘 매달고 내려다봤다는 소리. 사람들은 내려가려 하지만 괴물은 위에서 떨어뜨려. 그래야 흔적이 적거든. 수열은 무심코 팔뚝에 돋은 소름을 쓸었어요. 그 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권력이라는 단어와 겹쳐 들렸죠. 박원배는 오래된 한약 냄새가 배인 단칸방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벽지는 눅눅했고 창틀엔 곰팡이가 별자리처럼 번져 있었죠. 최중호와 수열이 들어서자 엄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술자리 기억 안 난다로 시작한 부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배성규가 병원 지하에서 나온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엄배의 눈이 핏발로 물들었거든요. 그땐 다 그렇게 살았다. 굴착장 현장 반장은 돈을 뗐고 강태진은 깡패처럼 회수했고 난 술을 부었다. 누구나 한 술씩 얹었지. 수열이 낮게 물었어요. 그 6번째를 누가 지웠습니까? 엄배는 혀로 입술을 적시며 떨었어요. 경찰에서 왔다. 젊었지만 무서운 눈이었지. 문서에서 떨어뜨려라 실종으로 돌려라. 그럼 너도 산다. 이름은 기억 안 난다. 하지만 이니셜은 기억나. 서류에 찍힌 결제 도장이 있었거든. HSP라고. 홍승표의 이름이 방 안의 공기를 급격히 차갑게 만들었어요. 중호의 눈빛이 아주 느리게 수축했죠. 확실해. 엄배는 시선을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확실해. 그 도장, 내 악몽에 아직도 찍힌다. 정연의 공방은 따뜻한 가마열과 흙냄새로 가득했어요. 서아라가 에이프런에 손을 문지르며 물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하고 버틸 거야. 내 남편 얼굴이 요즘 거울 같아. 빛을 쏟아붓는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울. 정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흙을 빚던 손끝이 젖은 떡처럼 무너졌죠. 나도 알아. 그런데 그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어.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잖아. 아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때론 두드림이야. 문을 두드려야 안에서 열어. 기어이라도 열어야 그 안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난 두드릴 거야. 내가 못하면 내가 할 거야. 그날 저녁 정연은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수열의 휴대폰에 남긴 음성 메시지는 짧고 뜨거웠죠. 숨기지 마. 설령 내가 무너지더라도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그게 가족이야. 메시지를 듣는 수열의 목젖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묵직한 죄책감과 가느다란 구원이 동시에 내려앉았죠. 김나희는 독단으로 움직였어요. 정의신 면담 재승인을 홀로 받아냈고 짧은 조건을 붙였죠. 지리는 사건 관련 사실만 감정 유도 금지. 면담실의 공기는 맑은 듯 흐렸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낮고 멀었어요. 나이가 물었죠. 당신 수열 팀장을 이용하고 있죠. 정희신이 미소 지었어요. 우린 서로 이용해. 이용이 나쁜 말일 필요는 없지. 목적이 같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멈추는 것, 다만 방식이 다를 뿐. 6을 당신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죠? 그 답은 이미 너희 손에 있어. 문서, 냄새, 시간표, 그리고 도장, 마지막 조각은 불. 면담이 끝나 돌아서던 나이는 문득 어깨를 움찔했어요. 정희신의 마지막 한마디가 겨드랑이로 파고든 바늘처럼 따가웠거든요. 팀은 믿음으로 굴러가 믿음이 깨지면 리더부터 무너져. 내가 그 균열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 나이는 문손잡이를 오래 쥔 채 천천히 손을 떼었고 그 손바닥에는 금속의 냉기가 오래 남았죠. 휴대폰 포렌식에서 복구한 좌표는 강 위의 건식부두 창고였어요. 밤 공기는 눅눅했고
물비린내와 패우듯하는 냄새가 섞여 뺨을 때렸죠. 수열과 중호가 문을 열자 안쪽엔 낡은 세탁기 2대와 고철 더미, 그리고 보풀 일어난 장부가 곡갈처럼 세워져 있었어요. 잠부 표지는 세탁부 잠부라 찍혀 있었고, 속에는 2001년의 이름들이 마른 벌레처럼 눌려 있었죠. 강태진, 외상 회수, 미수, 그리고 옆혈에 짧은 약어 2개, 이과 유티. 수열이 페이지를 넘기려던 순간 창고 구석에서 파바박 불꽃이 튀었고 연기가 순식간에 흘러나왔어요. 최혁이 소화기를 꺼냈고 배성규가 장부를 재빠르게 가방에 밀어넣는 사이 천장 쪽 배선에서 불길이 지느러미처럼 번졌죠. 김나희가 외쳤어요. 퇴각, 우선 대피. 바깥 공기에 닿자 불은 더 세게 숨을 쉬었고 창고가 붉게 들썩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달려왔고 불길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강 쪽 배다리를 타고 빠르게 흘렀죠. 수열이 쫓아갔지만 그림자는 물안개 속에 녹아 없어졌어요. 그의 귓가에는 방금 전 장부의 글자 2개만 남아 계속 맴돌았죠. 유티. 연금주택 경비주임 김우태는 밤 근무표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깔끔한 열쇠고리와 정비 매뉴얼, 그리고 군대식 필체로 적은 교대 수칙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수열이 다가와 장부 사진의 조각을 내밀었어요. 유티, 당신 이니셜과 겹치네요. 우태는 한 박자 느리게 눈을 깜빡였어요. 우연입니다. 제 이름에 성씨 이니셜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열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받았죠. 그럼 누구일까요? 유티라는 표시는 그 시절 운반 담당의 약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한 보안업체가 있었다고요. 우태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목 아래 힘줄이 작게 떨렸어요. 보안은 비밀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 비밀이 아니라 여기를 둘러싼 전체의 비밀이요. 그 한 줄은 방어였고 고백 같기도 했죠. 수열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우태의 손등에 남은 미세한 화상 흔적을 보았고 그 흔적은 아주 최근의 불길이 스쳐간 자리처럼 붉고 얇았죠. 포렌식 팀이 장부와 사일로 사진 그리고 법의학 자료를 엮어 시간을 다시 짰을 때 결론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강태진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정의신 체포 이후 익수 흔과 저체온 징후 그리고 사후에 새겨진 표식, 금속 접촉에 남은 미량의 연료 첨가제 성분까지 모두가 말하고 있었죠. 여섯은 정의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그녀의 스타일을 덧칠해 완성했다는 것. 최중호가 텅 빈 회의실에서 의자를 밀어냈어요. 그때 문서를 떨어뜨린 손, 도장을 찍은 손, 장부를 태우려 한 손, 그리고 지금 우리를 강으로 끌고 가는 손 한 손일 수도 있고 여러 손일 수도 있어. 김나희가 고개를 들었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위에서 떨어뜨린다. 정의신 말대로 늘 위에서 떨어뜨리고 밑은 정리만 하게 만드는 손, 그 손이 아직 살아있어요. 수열은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시간표라는 단어가 뇌 안을 몇 번이고 왕복했죠. 엄마는 알고 있었다. 아니 누가 완성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정연남 목사는 낡은 사무실에서 서랍 하나를 천천히 열었어요. 내 엄마가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믿었지. 지금도 믿는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원한다면 진실은 늘 기록의 구석에 숨어 있더라. 그가 내민 건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에는 오래전 고아원 아이들이 쓴 편지가 묶여 있었고 그중 여러 장에는 강태진의 이름이 거칠게 적혀 있었죠. 구타, 금품 갈취, 벌거벗겨, 세워두기, 바닷물 마시게 하기, 잔혹한 단어들이 덜 마른 눈물처럼 눌려 있었어요. 목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편지들을 2001년에 경찰에 냈다. 접수는 됐다고 했고 잠잠해졌지. 그 후로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가 처음이다.
수열은 편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종이의 곰팡내와 먹냄새가 폐포 안 깊숙이 들어가 박히는 것 같았죠. HSP의 세 글자가 잠깐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젠 내가 묻겠습니다. 끝까지. 자정 무렵 수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공개 번호, 짧은 호흡, 그리고 낮은 웃음. 6은 과거, 완성은 늘 뒤늦게. 그 말 이해했지. 차수열 경감. 수열이 이를 악물었죠. 너는 누구야? 나는 정의를 배우는 학생. 너의 엄마에게서, 너에게서, 그리고 너희가 믿는 위에게서. 7은 지금부터야. 너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정리정돈. 통화가 끊기자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짧은 영상, 저녁 무렵 거리를 걷는 정연의 뒷모습, 프레임 가장자리에 손가락 2개가 벌어진 비자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죠. 손끝에는 하얀 석회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수열의 시야가 한순간 좁아졌고 심장이 가슴벽을 주먹으로 두들기는 듯 요란하게 울렸죠.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며 중호에게 무전을 날렸어요. 목표 변경, 보호 대상 1 정연 즉시, 보호, 심층 추적을 7으로 전환. 김나희의 응답이 튀어올랐어요. 확인, 2분 내 도착, 팀원 분산 배치, 대체 루트 봉쇄. 복도의 형광등이 차례로 켜지며 하얀 길을 만들었고 수열은 달렸어요. 다리는 무거웠지만 시야는 맑았죠. 지금 지켜야 할 좌표가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귓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정의신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위에서 떨어뜨려, 아래는 정리만 하게. 그 말은 경고였고 지도였고 함정의 설명서였죠. 그러니 이번엔 위를 먼저 친다. 문서의 도장부터, 불을 켠 손부터 이름. 3글자의 꼭대기부터. 그렇게 수열은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7을 향해, 누군가의 완성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골목 끝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꿨고 어디선가 분필가루 같은 흰 먼지가 한 줌 흘렀어요. 보도블록 위에 남은 작고 뭉툭한 발자국, 발가락 모양의 금이 사선으로 퍼져 있었죠. 수열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숨지 마. 나는 내 냄새를 기억했어. 연료, 석회, 금속, 그리고 거짓말. 그의 발끝이 다시 앞으로 굴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꺼지고 켜지며 길을 안내했어요. 어둠의 끝에는 분명 누군가가 던진 7의 숫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위인지, 누가 떨어뜨리는 손인지, 누가 정리만 하는 사람인지 수열 스스로가 정할 차례였어요. 끝내 드러난 사마귀의 6번째 흔적, 그리고 다가오는 7의 그림자. 진실을 쫓는 차수열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길 끝에서 과연 그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